안전하게 교육하고 싶다. 교권 침해를 당하거나 또 위협받는 교사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수업이 증가하면서 수업 거부, 욕설의 폭행까지 그 숫자도 정도도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 상황이 어떤지 그 핵심 관계자를 모셔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을 다수 담당하고 있는 교사 출신의 양지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또 교사 출신의 변호사님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일단 변호사님, 최근에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예, 현재 상황이 어떤 건가요? 교권 침해 사례가 어느 정도로 증가가 하고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안의 그런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원 단체에서 접수하는 사건들, 그다음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상담 접수들이 다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근래 교권 침해 사안이 더욱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전에는 저희가 문제시하지 못했던 것들이 더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교총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좀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도에 상담 처리했던 건수를 보니까 437건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예, 이게 전년 대비 9% 넘게 증가한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받았다 이런 사례가 33.9%,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받았다 이런 사례가 13%로 나타나서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경우가 47% 정도로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 발생했던 침해 사안들은 사실은 조금 더 감소를 했고 원격 수업 중에 발생하는 침해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인데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 교사, 그러니까 여교사가 수업을 할 때 남학생들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음란한 행위를 이제 다들 재택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러한 추세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결국 교육부 고시로서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원격 수업 중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교권 침해 사안으로 유형을 규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실에서 직접 선생님 앞에서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원격 수업 과정에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또 생기게 되는군요. 네. 예. 근데 변호사님도 교직에 계셨잖아요. 예. 네. 그게 몇 년도? 제가 2009년부터 2013년도 초까지 교직에 있었습니다. 4년 정도 이제 계셨던 건데. 예, 맞습니다. 요즘 이제 사례를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교직에 계실 때와 이게 좀 많이 상황이 다른가요?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있었을 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저 때도 제가 이제 교사를 할 때도 저도 학생한테 욕을 들어보기도 했고. 그래요? 예. 어떤 선생님은 6학년 남학생이 이렇게 주먹을 쥐고 폭행을 하기 위해서 점점 교실 구석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이를 결국 학생들이 나머지 학생들이 제지하고 다른 교사가 와서 말렸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선생님에게 주먹을 쥐고 다가왔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폭행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들은 제가 교사를 할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들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아이가 조금 기분이 나쁘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이 나거나 했을 때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것이 바로 정서적 아동학대다라고 해서 학교를 상대로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한다던가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의 그 수위가 넘어져서 이런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교를 찾아와서 뭐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고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 또 상해를 입힌다거나 하는 사안들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굉장히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통해서 교권 침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법적인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참 근본적으로요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심각해지는 배경은 뭔지 이것도 참 고민되는 사안이에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그 권리 의식이 사실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이건 부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괴롭히는 수단들을 그런 경우도 이제 있군요. 예. 동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요. 예. 예를 들어서 문자로 계속 문자 폭탄처럼 폭언을 어. 계속 보낸다든가 하는 행동들이 이전에는 사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성장할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렇죠. 그런 부모님이 행동인데. 학교에 오는 경우는 오히려 부모님이 긴장을 하고 예. 오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혹시 네. 우리 아이가 뭘 잘못하지 않았나. 네, 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재직할 때도 느꼈던 점은 뭐냐면 조금 학교 선생님이기는 하나 마치 구청의 직원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공무원처럼. 그래서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역할. 예.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긴 하지만 나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을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왜 안 알려줬지? 예를 들면 뭐 그런 방학 기간 중에 기초생활수급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바우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사 입장에서는 다 일일이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매년 그 정책에 따라서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예년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왜 지원을 안 해줬냐라고 하면서 바로 대뜸 전화를 하셔서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이제 그게 교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국민들이 그 권리 의식이라던가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예. 보여지기도 하네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사례 가운데 만약에 학생이 주먹을 쥐고 선생님에게 다가온다. 이런 경우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그 순간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사실 맞대응을 하다 보면 이것이 또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뭐 폭행을 했다 이런 쪽으로 예. 이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 자리를 피하고 나서 이걸 추후에 이제 정당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예. 일부에서는 이거 체벌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교권 침해 느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벌이 없어져서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체벌이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신체에 어떤 고통을 수반하는 지도를 통해서 네. 그걸 체벌로 정당화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은 금지되는 것이 분명한 아동복지법상 또는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 체벌을 어떠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대안 또는 대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학생 인권과도 또 결부되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상충한다거나 뭐 충돌되는 개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오개념이죠. 제가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체벌은 금지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또 변호사님과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더라도 애초에 체벌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잘못된 그런 대응 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과거 현장에서 저희가 적용했던 잘못된 지도 방식을 오늘날에 적용을 해서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잘못된 인식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체벌을 통해서 이제 제압을 하고 했던 것도 다 잘못됐던 그런 사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에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6년에 교원 지휘법상에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이제 포함이 되었고, 교권보호위원회요. 예, 교권보호위원회 이 사안을 이제 접수를 해서 개최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 차원에서 이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학생에게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학부모에 대한 사안입니다.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조치를 내릴 수는 없고 결국에는 분쟁을 조정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예. 그 사안이 정말 어떤 폭행, 상해 등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교사로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추후 민사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는다든가 예. 하는 절차들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교권보호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아동학대로 이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과정에서 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폭언이나 명예훼손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맞고소를 하는 네. 경우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이게 참 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빈번해지는데 보통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예. 학부모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선생님이나 학교를 또 압박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그런 사안이라도 문제를 삼아서 네. 정서적 아동학대다, 신체적 아동학대다라고 하면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는 그런 막고소 형태들이 이제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 이제 이런 네.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 소송을 당한다 이러면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사실은 현장에서 이게 직접 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들이 많아요. 예를 네. 들어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혐의로 그게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거냐라고 여쭤보면 확인된 사실관계는 우리 아이만 왜 성과 이름을 붙여서 쌀쌀맞게 부르느냐. 다른 아이들은 다 이름만 부르지 않느냐. 그런 것도 고소가 가능한 거예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다던가 고소를 하려면 다 누구나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수사기관에서 애초에 반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소가 접수되면은 그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피의자 신문 조사 등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과정들을 다 한 번씩 거치고 나면은 선생님들께서는 교직을 관두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뭐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서 뭐 선생님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약 교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벌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 물리적인 충돌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이후에 대응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설명을 쭉 들어보면 일단 교원지휘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있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네.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충분할까요? 예, 보완책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사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사실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은 그 학교에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법률 지원을 위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둔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분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 학교나 교사 입장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학교장의 대처 역시 조금 더 단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문제되는 건 근래에 뉴스를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 중에 하나는 강제 전학을 이렇게 교권침해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가더라도 강제 전학간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에게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고 흉기로 위협을 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 결국에 사안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교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심리치료라든가 특별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교사나 학교장이 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심리치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정말 빈번하게 교권 침해 사안이 심각하게 발생한 사안이라고 하면은 학교장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년법상 통고제도라는 건데요. 네. 이 학교장도 그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소년 보호 처분을 사안을 심리 조사해서 내려주십시오라고 통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 소년법 하면은 왠지 이게 형사 절차랑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좀 수도 무거워 있는데 보이거든요. 무거워 예.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은 뭐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한 대처이긴 하지만요. 형사 절차하고는 다릅니다. 전과가 남지 않고 어떤 수사 절차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학생에게 주지 않을 수 있고 가정법원에서 전문 상담사로 하여금 이 아이의 현재 심리 상태, 그다음에 그런 거주 환경, 또 부모님이라던가 이런 가정 환경들, 양육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참작을 하셔서 사안을 조사하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처분이 어떤 위탁 시설에 감호 위탁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는 것인데요. 결국에 이 아이의 근본적인 성행과 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가정법원 판사님들도 이 제도를 추천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죠. 예. 예. 기존에 있는 제도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네.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만약에 과도한 이런 교권 침해나 학부모들의 대응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는 교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이제 교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마케터 같은 그런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갑질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이 한때 이제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었고 예.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교권에 대해서도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에 더해서 교권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이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교사인 사람을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인,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사를 보호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학교나 또는 이 교육청에서 최우선적으로 또 교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고 교사 역시도 본인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법률적 조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 교권 침해 관련해서 또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사례들도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한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양지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